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쌍무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계약을 통해서 쌍방 당사자 간의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계약들은 쌍무계약입니다. 즉, 매매계약을 생각하시면 매매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가 생기고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으로부터 쌍방 간에 그런 채무가 생긴다 해서 그걸 쌍무 계약이라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쌍무 계약의 이제 중요한 효력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 부담, 뭐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린 PPT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119번, 슬라이드 119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험부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이거는 우리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뭐 흔하게 이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민법의 기초 개념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요. 민법 53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보면요.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 뭐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여기에 뭐 법적인 용어가 좀 어려워요. 뭐 요약자, 낙약자, 뭐 수익자, 뭐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은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일반적인 계약이라 하고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고 이 밖에 제3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오로지 권리만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생각해 보시면요. 생명보험 계약에 당사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건 이제 계약 당사자는 나와 그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보험을 체결한 이후에 나는 계속 보험료는 이제 납부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생명보험이니까 내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은 내가 아니라 제3자가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와 별개로 제3자, 즉 수익자, 즉 이익만 얻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나의 뭐 자녀든 나의 배우자든 어떤 그런 제3자 수익만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 당사들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즉 권리를 그 수익자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 이와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직접 운송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운송계약. 운송계약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운송회사하고 화주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 어디까지 뭐 이 화물을 운송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화주에게 물건을 운송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제3자인 누구에게 이 물건을 운송해서 인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고 그 화주 그 운송물을 인도해달라는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이 화주와 그 운송회사와 별도로 제3자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 계약을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요약자, 낙약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근데 이제 요약자, 특히 낙약자라는 것이 뭐냐면, 낙약자는 제3자, 즉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를 낙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그 요약자는 생명보험의 이제 가입자가 요약자고, 낙약자는 생명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요약자도 채무가 있죠. 요약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사망을 하면, 요약자가 사망을 하면 그 낙약자인 생명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그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이제 계약의 구체적인 당사자인데, 낙약자라는 것은 그 수익자에게, 즉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라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 사망을 하면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금을 수익자, 제3자에게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험회사가 낙약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적인 정의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밑에 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뭐 대가 관계 또는 출연 관계다. 뭐 이렇게 또 비슷비슷한 그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기본 관계다 또는 보상 관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계약 관계고, 이 관계의 유효성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의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를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즉, 요약자와 낙약자,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생명보험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지, 뭐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 누가 보험금을 받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어떤 무효사유나 뭐 취소사유나 이런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유효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 보면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나고 수익자는 수익자는 생명보험 회사죠. 수익자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요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당사자고 수익자는 생명보험 회사가 아니라 그 생명보험금을 타는 그 가족이죠. 네, 가족. 가족이 수익자인데 일단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뭐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나 죽으면 보험금 줘라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가 관계 또는 출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한 관계예요. 그렇지만은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생명보험 계약 자체의 효력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내가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 뭐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뭐 친자녀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약자와 그 보험금을 받을 자녀, 즉 수익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또는 내가 뭐 배우자에게 나 죽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요약자, 즉 생명보험에 가입한 나와 보험금을 탈 수익자, 제3자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험계약의 효력 자체가 그럼 무효가 되고 뭐 해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보험계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의 효력 자체는 요약자,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당사자와 낙약자, 즉 보험회사 사이에서 이제 계약의 관계에서 효력에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받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이걸 급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즉, 보험금을 탈 당사자는 낙약자, 즉,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야겠죠. 뭐 보험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수익자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약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 나한테 보험금 내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권리를 갖는다. 사실 요게 다이거든요. 사실 이제 요게 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상 보험이라든지 뭐 운송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흔하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사실 부동산 매매라든지 임대차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거의 없죠. 우리가 물론 매매 계약을 하면서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일상적인 거래에서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즉 제3자, 그 권리를 취득하는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예요. 즉 민법 539조 제2항에 나옵니다. 즉 제3자, 즉 수익자의 권리는 그 제3자,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에 발생합니다. 낙약자에 대하여 나에게 그 권리를 내가 권리를 받겠다, 내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때 비로소 이제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권리가 구체적으로 생기진 않아요. 아무리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면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에 생명보험 그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뭐 배우자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권리가 생기려면 그 배우자, 즉 제3자 수익자가 내가 그러면 보험금 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모르게 뭐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그 제3자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의 발생 요건이고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그냥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이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익자의 지위는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로지 계약의 당사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 뿐 수익자는 그냥 권리를 받을 뿐이지 그걸 더 나아가서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뭐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법상 각종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을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선의의 제3자 할 때 이 제3자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라는 걸 보호한다라는 이 규정 자체가 이 계약 관계와 상관없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탈 이런 수익자의 경우에는 뭐 제3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즉 수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데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3자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의 이익과 효력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까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보호되는 것을 이제 어떤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그냥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권리 의무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등기까지 이전이 되어야 매수인에게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B가 C한테 제3자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등기까지 넘겨받은 매수인이 C라는 사람에게 또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죠. 그럼 C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무효가 된다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제된다거나 하게 되면 B한테는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원인되는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B의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B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지만 그거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자 C가 이걸 살 때는 등기부상에 그냥 B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B다라고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가 B가 진짜 소유자다라고 믿고 그걸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매매 계약, 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서 B한테 넘어간 이 등기가 말 그대로 가짜다. 원인 무효의 등기, 가짜 등기고 제3자 C도 가짜의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등기부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게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C는 정상적으로 등기부에 이름 올라 있는 B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원칙적으로 이 등기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이 AB상의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뭐 해제가 됐을 때 이 규정에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지금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입법 총칙이나 해당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제3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때 C가 나는 이 B가 진짜 소유자다라고 믿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진짜 소유자다라고 믿고 거래했다라면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이 AB상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C가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는 뜻은 이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규정을 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본 것처럼 뭐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 같은 경우에 이런 보호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는 이때 제3자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즉 수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냐면, 이런 거래의 안전, 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다거나, 이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보는 제3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뭐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그런 제3자, 수익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의 제3자에게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뭐 이런 상황들을 뭐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개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수익자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냥 이렇게 뭐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데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가 있고 또 해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일단 이제 계약의 해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특히 매매계약 같은 거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를 한다면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계약의 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의 해제는 매매와 같이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채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하고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하면 계약 관계가 끝나죠. 뭐 증여계약도 소유권 이전하면 계약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반면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뭐 2년, 3년 뭐 기간 동안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또 고용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라고 해서 뭐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하는데 이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지. 그러니까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없애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그 시점의 문제입니다. 즉 해제는 소급해서 즉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방적 의사표시를 계약의 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즉, 지금까지는 유효하고 내가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뭐 월세를 뭐 몇 번 안 내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해지라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몇 번 안 내서 임대인이 해제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제라는 것은 수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지난 몇 달간 월세 안 낸 거 그런 의무도 사라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좀 타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몇 번 안 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그 채권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을 보고 그래야 밀린 월세를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이제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는 이런 식의 해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는 것이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이제 해지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약 해제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것은 매매 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둘 사이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약속,
할 수가 있죠. 뭐 올해 크리스마스에 뭐 눈이 오면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당사자들이 뭐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뭐 나중에 건축 허가가 이제 불허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건축할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할 목적으로 사고 파는데 우리가 매매 계약 당시에는 이게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허가가 불허가 되면 뭐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 특약을 안 넣고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 허가가 안 되더라. 건축을 할 수가 없더라.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정 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이럴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해제권을 유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약정 해제권은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민법 565조의 계약금에 의한 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계약금 주고받았을 때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은 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민법 565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죠. 중도금을 지급하는 즉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두 배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이게 법에서 정한 해제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당사자들이 약속에 따른 해제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계약금 얼마, 뭐 매매 대금 얼마, 뭐 언제까지 잔금 납부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하나 더 체결한 것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왜 매매 계약을 하고 또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한 것이냐.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한 것 자체가 이제 계약금 계약인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때 계약금 계약은 유효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만 하고 아직 계약금 전체를 안 줬거나 아니면 계약금 중에 일부만 줬거나 할 경우에는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뭐 1억을 정하고 실제로 계약금 1억 원을 줬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데 그때 그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라고 봐요. 합의를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565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금 주고받았으면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추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당사자끼리 우리는 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 두 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도록 한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그 의사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죠. 그냥 계약금만 주고받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65조가 적용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다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교부하기 전까지는 교부자,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수령자, 즉 매도인은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대표적으로 약정 해제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 보면서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 해제권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한 그 해제 사유는
거의 100% 이제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채무 불이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행을 지체한 경우와 이행 불능인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차일피일 미룬 거, 이행기를 넘겨서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행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이행 불능은 이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뭐 집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집이 뭐 불에 타버렸다. 뭐 이런 것들이 이행 불능이죠. 그래서 이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채권자, 즉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건이 달라요. 즉 이행지체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과 이행 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채무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시 먼저 바로 예를 들어서 이행기가 오늘인데 오늘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라는 것은 이행을 독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가 한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후까지 네가 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최고를 한번 하고 그 기간 내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로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행기체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반면 이행불능은 애초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이행을 뭐 한 번 더 독촉하고 상당한 기간을 말미를 주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지체냐 이행불능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제권 이제 발생 요건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행지체가 됐어요. 이행기가 지났죠. 그랬더니 채권자가 뭐 바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집값이 막 뛰거나 계약 이후에 막 집값이 막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계약을 엎는 것으로 하고 싶겠죠. 다시 더 비싼 것으로 팔고 싶으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매수인이 뭐 중도금이나 뭐 이런 거 하루라도 지체했다. 그러면 뭐 얼씨구나 하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딴 사람한테 팔거나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 해제라는 게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하고 내가 계약 해제하면 바로 이제 해제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후에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했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매도인 쪽에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히 분쟁이 과연 이게 해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했는데 이게 과연 해제권의 요건을 갖춰서 제대로 된 해제였는지 아니면 그걸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해제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이후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반면 이행불능은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차이이고요. 근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기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행이라는 것은 딱 그 이행기까지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계약을 우리가 정기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제 입을 예복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식이 이번 주 일요일 뭐 12시에요. 근데 12시까지 예복이 제때 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이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12시를 넘겼다라고 하면 어쨌든 예복을 맞추고 주문하는 행위 자체가 이행 불능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 지체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일주일 주고 일주일 후에까지 예복을 맞춰와라. 뭐 이렇게 다시 최고를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케이크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정기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오고
보통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내가 나는 이제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까지도 한 번 더 시간을 주고 뭐 독촉해보고 그 다음에 최고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최고 필요 없이 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이게 이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즉 매매 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물건을 뭐 얼마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잔금 내기 전에 갑자기 뭐 IMF가 왔다거나 어떤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초에 정한 매매 대금이 예를 들어 뭐 아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1억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뭐 10배, 20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걸 이유로 즉 다른 원인이 없이 뭐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뭐 어떤 경우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뭐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해지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요.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그런 경우 있었죠. 뭐 임대차, 그러니까 해지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 계약,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이제 해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뭐 전혀 뭐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뭐 누가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인데 그럼 그런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에서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지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이니까 즉 계속적 계약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이어지는 계속적 관계 내에서 어떤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걸 통해서 해지도 할 수 있고 또는 임대료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그때 정한 임대료가 지금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올리거나 뭐 또는 내리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과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의 차이점이죠. 근데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해제도 안 되고 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매매 대금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다. 그래서 좀 대금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대료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거의 이제 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거의 판례상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계약 해제의 효과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